국제 뉴스로 한번 나아가 보려 합니다. 자, 한번 오늘 세계로 떠나볼 건데요. 오늘 정리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핵심만 재밌고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 건데요.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금 현재 종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태우 씨, 그걸 꼭 알아야 하나요? 그 다음에 취해질 액션이 한국과 연관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 계정에서 마치 자신의 삼선을 의미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땡스기빙절을 맞이해서 미국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백악관 인근에서 연방의원 2명이 총격에 맞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하면서 이민 단속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도심 곳곳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가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준비된 소식은 바로 중국 and 일본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변형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된 것은 한국에 쏟아지고 있는 러브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찾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다루지 못했었던 이번에 외교 순방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가 이어질지 한번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겨울이 오고 있다. 종전을 놓고 젤렌스키의 사면초가 그동안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요. 현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너네 전쟁 그만해 이 자식들아. 못하면 내가 지원 다 끊을 거야 라고 해서 사실상 반강압적으로 종전협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종전 아니겠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설명드려왔는데 오늘 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느덧 4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러시아의 침공 후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습이 시작됐고요. 돈바스, 자포리자 등 여러 전선에서 대규모 지상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양측 군인 사상자만 130만 명으로 추정돼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 가장 큰 피해를 남긴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Ми нічого не знаємо. Надіємося, віримо, але нічого не знаємо. За що? Скажіть, вот за що? В чому виноваты? Перед кем? 그런데 최근 들려온 희소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He'll have to like it, and if he doesn't like it, then they should just keep fighting, I guess. Україна може опинитися перед дуже складним вибором: або втрата гідності, або ризик втрати ключового партнера. 아니, 이 전쟁이 정말 이렇게 끝난다고요? 논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측의 종전 계획을 사실상 통보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제안한 28개 조항의 종전안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그 내용이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쓰여졌다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Як це так? Це ж протирічить з цим уставом Організації Об'єднаних Націй. Я відчуваю приниження, взагалі обезцінення нас як нації. 어떤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됐는지 빠르게 살펴보면요. 2014년 러시아에 강제 합병된 크림반도뿐만 아니라 이번 전쟁의 최대 전선이던 돈바스 지역을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현재 우크라이나 군대가 통제 중인 도네츠크 지역까지 러시아가 관할하는 비무장 중립지대로 두자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해요.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의 군대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60만 명으로 제한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까지 들어있어 미국 내부에서도 이거 사실 러시아가 쓴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고 해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종전안이 나온 건가 싶잖아요. 여기엔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서 본인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러시아와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북극 개발이라든지요, 에너지 개발이라든지요, 우주 개발이라든지요, 러시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트럼프는 현실주의자예요. 철저한 현실주의자죠. 현재 어머, 근데 우리 재성 교수님 어디서 많이 뵌분 같은데 이거 어디서 뵙더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and 러시아와의 싸움에 있어서
트럼프가 사실상 러시아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논란이었죠. 이 러시아가 써준 듯한 이 28개 항은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냐라는 비판이 쇄도하자 이게 막 미국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외무부 장관이 같이 썼다. 서로 뭐 경쟁설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놈들 그럼 그렇지 니놈들이 그럼 그렇지 이런 이야기들의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지난번에도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들은 뭐였죠? 우크라이나는 원래 일부 땅을 양보하고 종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미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조건이 뭐라 그랬죠? 나토 군사 가입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 절대적으로 나토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왜 그런다 그랬죠? 나토 종전법의 보안법에 따르면 군사법에 따르면 5조 1항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오래됐다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아니고 러시아와 나토 국가와의 싸움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이번에도 루마니아나 네덜란드에 러시아 드론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막 덴마크 막 네덜란드하고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격추시키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큰데 이게 사실 처음 보도 나왔을 때 미국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토급 보호를 보장하겠다 그랬어. 근데 막상 나온 종전 문서에는 나토 가입에 대한 하지 않겠다라는 걸 헌법에 명시해라. 이야, 그래서 비판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그 외에도 1번 조항이 뭐라 그랬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인정해준다. 누가 보면 주권이 없는 나라인 줄 알겠다. 그런데 이 비판이 거세자 이거를 막 수정했어요. 20개 정도로. 근데 수정한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푸틴은 그래서 미국과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논의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가 결국에는 철군을 해야지 종결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유럽 측에서는 뭐라 그랬다 그랬죠? 유럽 연합 측에서는 푸틴은 우크라이나 다음에 무조건 유럽 쪽으로 진출해 올 것이다. 그의 목표는 유럽에 있지 우크라이나에 있지 않다라고 유럽 연합은 항상 얘기를 해왔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흑해 얘기 드리면서 그 해안을 따라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러시아의 큰 그림이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인 크림반도를 그래서 푸틴이 오늘날까지 신성한 땅. 근데 그렇게 진출을 하지 않으면 몰디브까지 진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오히려 고립 상태에 빠질 수 있어서 진출할 것이다. 그러자 이제 푸틴이 유럽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원한다면 내가 약속할게. 야 얘들아, 지금 트럼프 형님이 지금 우리 내용을 다 해준다잖아. 그럼 내가 유럽 공격 안 할게. 근데 오늘날까지 드론 보내는 거 엊그제까지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사실 말뿐이라는 거죠. 자, 지난달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 있었는데 바로 8월쯤이었죠. 지난 8월쯤에 폴란드의 영토를 침범한 드론들이 막 나옵니다. 루마니아, 네덜란드 여러 곳에 드론이 막 발견이 돼가지고 막 전투기들이 떴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요? 유럽연합이 야 러시아 너 뭐하는 짓이야? 이거는 전쟁 도발이다. 나토가 도발로 규정을 했어. 그러자 푸틴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니다. 우리라는 증거 있냐? 그 드론이 러시아산이라 해서 우리라고 증거 있냐? 러시아산 쐈으면 다 우리 거냐? 그랬는데 이제 항의가 거세지자 농담으로 알았어 안 보낼게 그랬었죠. 자, 그래서 오늘날에 야 수천억짜리 전투기가 드론도 다 격추 못 시키는데 물론 전쟁이 나면 전투기가 엄청난 그 값어치를 발휘하겠지만 오늘날에 뭔가 이런 드론 같은 소형전에 있어서 자존심이 굉장히 우겨져가지고 지금 유럽연합 국가들은 방산 금액을 늘린다. 이걸 대항하기 위해 자, 그 말씀을 지난날까지 드려왔고 그래서 아부다비에서 뭐 미국과 우크라이나 만나서 평화 논의 계획 뭐 근데 이게 원래는 사실은 27일까지 정하라 그랬었거든요. 27일까지 우크라이나 보고 정하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유럽연합에서 나왔어요. 자주 봅니다. 폰델 라이엔 위원장, 독일 사람이죠. 자, 야, 우리를 빼놓고 결정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야, 유럽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트럼프랑 푸틴이랑 젤렌스키랑 논하냐? 유럽에서 벌어진 일 아니냐? 유럽연합을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날에 설명드렸는데 대우 씨 아까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그것은 곧 유럽연합이 뚫리는 거다라 그랬는데 왜 뭔가 많이 안 도와주는 것 같나요? 그렇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 20개의 항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러시아의 동결 자산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트럼프 팀이 돕겠다 라 그랬거든요. 근데 유럽연합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유럽연합은 가입시켜 줄게. 그러면 우리가 너네 전쟁 복구 작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발을 도맡아 줄게. 유럽연합에만 가입하면 넌 언제든 금방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라고 오늘날 사실상 보호해주는 게 아닌 경제적 영업을 띄고 있는 유럽연합을 볼 수 있었다 라고 전해드렸었죠. 자, 그런 가운데 아무튼 이 논의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은 유럽연합은 이런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어날 거예요? 도우려면 돕고 할 것이지 뭔가 또 양아치 같은 모습이 보여요.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벨기에 총리가 러시아의 동결 자산에 손대면 우크라이나 협상이 좌초된다. 우린 반대한다. 친러시아 성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상 근데 유럽연합도 복잡해요. 왜 그러냐? 앞에 러시아와 맞닿고 있는 유럽 국가와 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서 야 너네 여기 무기도 못 싣고 오잖아 라고 하는 스페인이나 이런 국가들은 사실상 러시아의 동결 자산을 통해서 무기를 산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반대합니다. 자기들이랑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의 400조라고 지금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200조였다가 300조 됐다가 오늘 400조. 유럽연합의 자산 동결돼 있는 러시아에 산 자산 400조를 둘러싸고 미국이 먹을 것이냐 유럽연합이 먹을 것이냐의 이야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우크라 지원, 러시아 자산 갈수록 난항이다. 이러다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그쵸? 내용이 이쪽으로 가는 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특상 러시아 보좌관과의 만남이 있는데 얘기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트럼프를 만나거든. 트럼프는 칭찬을 해줘야 협상에 수월하다라는 조언을 미국 특사가 러시아 보좌관한테 해요. 야, 이걸 얘기하면 어떡해. 오늘날 우리끼리만 입 다물고 그냥 공유하던 건데 트럼프한테 존경 이런 단어를 쓰면 좋아한다. 미국과 러시아의 한라인 통화가 유출되면서 미국의 분노가 확 쏟아집니다. 야,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지. 미국이랑 협상해본 나라는 근데 그렇게 대놓고 이렇게 우리의 이 고급 정보를 누출하면 어떡하냐. 아이고 머리야. 그렇습니다. 얼마나 재미난 얘기인지. 자, 트럼프를 칭찬해라. 그러면 너네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미국 특사가 말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자, 그런 반면에 러시아에서 나온 내용 중에 모스크바에 북한 식당의 문을 열었는데요.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 제재를 하기로 했는데 러시아가 이거를 위반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저는 간단하게 느끼는 것은 지난날 러시아의 병력을 동원해주고 그리고 러시아가 활용하는 드론을 만드는 공장에 북한 병사 인력들이 투입되어 있다라는 기사는 외신 보도를 제가 그동안 많이 소개해드려 왔었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점점 북한과의 러시아의 관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러시아가 지금도 서로 우크라이나 수도에 맹폭적인 공격을 또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협상 직전까지 대규모 폭격들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크라이나도 키이우 모스크바 주변에다가 에너지시설에 공습을 했는데 협상이 끝나는
날까지도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의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떠오르는 것은 우리나라도 남북전쟁 때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더 땅을 많이 차지하느냐에 대한 그렇지. 고지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마치 연상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우크라 대표단이 이번 주말에 방미에서 트럼프 특사와 또 회동이 이제 있는데요. 과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미국도 이슈가 많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라고 하죠. 근데 이 전날에 워싱턴 대낮에 총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주 방위군 2명이 중퇴하는, 한 명이 지금 사망했어요. 한 명 여자분이 사망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잠깐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조금 약간 심약이 좀 약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한번 잠깐 소리를 끄고 보시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닌데, 자, 이 내용을 왜 다루냐면 오늘날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Trying to be resuscitated. He drove his vehicle across country from the state of Washington with the intended target of coming to our nation's capital. A lone gunman opened fire without provocation, ambush style, armed with a .357 Smith & Wesson revolver. National Guard troop is trying to be resuscitated after a shooting. It looks like there's 2 victims, but the gun. This heinous assault was an act of evil, an act of hatred, and an act of terror.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am determined to ensure that the animal who perpetrated this atrocity pays the steepest possible price. The National Guard troop is trying to be resuscitated. A 29-year-old Afghan who entered the United States under Biden's Operation Allies Welcome, a program following the disastrou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He drove his vehicle across country from the state of Washington with the intended target of coming to our nation's capital. A lone gunman opened fire without provocation, ambush style, armed with a .357 Smith & Wesson revolver. One guardsman is struck, goes down. There is confirmation now that the subject had a relationship in Afghanistan with partner forces. We are fully investigating that aspect of his background as well, to include any known associates that are either overseas or he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자, 방금 보여드린 대로 제가 원래 말로 설명드리려다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는데요. 29살에 미국 CIA의 조직과 훈련으로 만들어진 아프간 측의 대테러 부대원이
갑자기 미국의 백악관 근처로 와서 주 방위군 요원 2명을 총 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체포된 남성은 아직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아직 말하기는 이르다고 답하고 있어서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이로 인해서 총살 사건이 일어났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강력하게 다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이민 단속법의 고삐가 다시 풀렸다. 그는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합법 체류자인 이민 단속까지도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서 이주하는 것들도 영구적으로 중단시킨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민 단속법이 급속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소식이 백악관 근처에서 대낮에 군인의 2명이 총살당한 것은 굉장히 큰 이슈로서 나오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자 굉장히 의문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Why do you blame the Biden administration? Because they let him in. Are you stupid? Are you a stupid person? And you're just asking questions because you're a stupid person. I said many are here legally, though. What should they think in terms of their prospects? Well, they can't be happy, okay? They can't be happy. Are there any changes you want to make to improve safety for National Guardsmen who are being sent into these cities? No, just I want to have more. This was done because the National Guard has been so effective. This suspect was flown in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Yeah. But was he granted asylum under your administration? Happy birthday. And I do have one question, sir. Yes, sir. If you were to place a wager between the Army and Navy football game, who would you put your money on, sir? David, I think you should dock him. That's a terrible question. That's how he'll get me in so much trouble. My daughter's 9th birthday here in a few days, so I was wondering if I could get a happy birthday, Catherine, from you, sir. Happy birthday and take good care of him. Are you and President Biden going to play that golf match? I'd love to. I mean, I've invited him, but he doesn't want to show up. Biden can't hit a ball 30 yards, I'm telling you. I looked at his swing. He cannot hit a ball 30 yards. We can cut that then. We can cut that. The other young man, we have the strongest military anywhere in the world. Sarah and Andrew's family. We have a call in a little while, actually, right after this. The suspect worked very closely with the CIA in Afghanistan for years. He was vetted, and the vetting came up clean. He went cuckoo. I mean, he went nuts. Look, this is how they come in. There was no vetting or anything. They came in unvetted. And we have a lot of others in this country. We're going to get them out, but they go cuckoo. Your DOJ IG just reported this year that there was thorough vetting by DHS and by the FBI of these Afghans who were brought into the U.S. So why do you blame the Biden administration? Because they let them in. Are you stupid? Are you a stupid person? Because they came on a plane along with thousands of other people that shouldn't be here, and you're just asking questions because you're a stupid person. There's a law passed that it's almost impossible not to get them out. You can't get them out once they come in. And they came in, and they were unvetted, they were unchecked, there were many of them, and they came in on big planes, and it was disgraceful. My priority is to end conflict, not start them. Show it was and what a show it continues to be. In a period of 4 weeks, in a period of 8 weeks, 9 weeks, 10 weeks, it was. We must now re-examine every single alien who has entered our country from Afghanistan. And frankly, the whole thing was a mess. The whole Afghanistan situation was a mess. It should have never taken place. If we're going to go out, and we would have gone out because I had everybody ready to go, we were going to go out with strength and dignity and precision. And we would have kept Bagram, by the way, because of its very close relationship to China and where they make their missiles. But when you let the people come in by the thousands and thousands and thousands, they made a terrible mistake. But they were incompetent, yeah. The suspect does have a wife and 5 children who live in Washington. Do you plan to deport them? The suspect has? The suspect? Well, we're looking at that right now. We're looking at the whole situation with family. Are there any changes you want to make to improve safety for National Guardsmen who are being sent into these cities? No, just I want to have more.
As you know, we're sending 500 more. This was done because the National Guard has been so effective. Maybe this man was upset because he couldn't practice crime. Who knows what his motivation was? But what he did was horrible. Do you blame all Afghans for this one man's not No, mistake? but we've had a lot of problems with Afghans because they had a lot of them coming in on these planes. Again, I show you this picture. Many of these people are criminals. Many of these people are people that shouldn't be here. Please make a pass. What do the Somalians have to do with this Afghan guy who shot the national? Nothing, but Somalians have caused a lot of trouble. They're ripping us off for a lot of money. There'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going back to Somalia. What the hell are we paying money to Somalia for? We have Ilhan Omar, who does nothing but complain about our country and our Constitution. And she comes from a country with practically no country. It's devastated, it's crime-ridden, it's a mess, it's a disgrace. We took their people at tremendous. We're not taking their people anymore. We're not taking their people. And we're getting a lot of their people out because they're nothing but trouble. Okay. This suspect was flown in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Yeah. But was he granted asylum under your administration? When it comes to asylum, when they're flown in, it's very hard to get them out. No matter how you want to do it, it's very hard to get them out. But we're going to be getting them all out now. Thank you very much. 자, 정리가 잘 돼 있죠? 이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물론 안타까운 사건이긴 합니다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중점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겠죠. 자, 지금도 바이든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이쪽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뭐 예를 들어서 히스패닉 계열이라든가 난민, 이민 뭐 이런 사람들이 BC주의, 뭐 젠더 뭐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이 흑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왔다. 자, 그리고 이들이 민주당에 투표해서 선거에서 지는 거다. 이들을 다 쫓아내야 한다. 이렇게 약간 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큰 그림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지선이란다. 중간선거죠. 내년 11월 첫 번째 주에 아마 이루어질 미국의 중간선거가 왜 중요하죠? 자, 상원 의원이 6년이에요. 6년인데 2년씩 3번 선거를 해요. 그래서 3분의 1씩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하원 의원은 거의 전원 교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가운데 지금은 상원도 하원도 약간 5석에서 10석 정도 사이로 상하원 다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위. 그런데 지난번 앱스타인이나 이럴 때도 어떻게 됐었죠? 앱스타인 때도 그렇고 공화당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뿌락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못하는 게 좀 생각보다 있습니다. 공화당이 살짝 우위긴 하지만 이번에 셧다운이 길었던 것도 60표를 채우면 되는데 60표를 못 채웠었어서 길어졌었죠. 그래서 민주당 7명, 무소속 1명이 넘어가서 60표를 채워서 갑자기 셧다운이 이제 풀렸던 거고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에 있어서 이들을 다 쫓아내야 한다. 이게 약간 이민단속법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바이든 정부 때 이 아프간 테러리스트라 한단다. 대테러 부대단. 근데 이제 아까 기자가 질문을 했죠. 그게 생긴 건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 때 망명 허가낸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Shut up. 조용히 해. Be quiet. 내가 쫓아낸다면 쫓아낸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는 또 여러 가지의 음모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 그거 이상하다. 워싱턴에서 사는 사람이 서쪽에서 사는 사람이 DC 워싱턴 백악관까지 와가지고 왜 연방 요원을 방위군을 써지? 그리고 이가 범행 동기에 대해선 아직 이야기하기 이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 찰리 커크 구글 스피커죠. 한떤 청년이 저격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 모두 마가 중에 마가 극공화당 소속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 척결하겠다.
뿌리 뽑겠다 하면서 주방위군을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한 것들이 약간 떠오른다 라고 하는 분위기, 이렇게 두 가지가 반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군인을 쏴? 이거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다 라고 하는 부분 한편과 뭔가 이상하다,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뭔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채팅창을 봤는데 김장을 없애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아하, 여러분 지금 딴짓하고 있었어? 야, 제가 오늘 이거 이해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서울 사람이 이거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일을 공부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을 빼놓고 좀 즐거운 이야기로 가보죠. 그렇습니다. 뉴욕 맨해튼 도심 한복판에 등장한 초대형 더피.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바로 그 유명한 K-팝 데몬헌터스에 등장하는 캐릭터죠. 자, 마치 해태를 연상, 호랑이, 해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이 더피가 왜 등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짜라짜란 짠, 땡스기빙. 미국의 대표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서,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뉴욕에서 아주 크게 행사가 열렸는데 교황까지 첫 해외 순방, 아주 큰 행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 99번째를 맞이하는 뉴욕 최대 명절 퍼레이드에서 캐대왕 골든 무대를 본 미국인들 반응이 역대급이었다는데요. 올해 야, 마지막 분의 표정이 악권이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뉴욕의 한복판에서 열린 퍼레이드. 여기서 와, 골든 라이브와 댄서도 막 몇백 명이고 아주 그냥 크게 열리면서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거를 보고 아주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화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뉴욕으로 갔어야 됐다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면서 또 한편에서는 한국이 지금 핫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엊그제 나왔었던 보도가 있었는데, 자, 79세 트럼프 나이는 못 속인다고 바이든을 놀리더니 요즘에 공식 석상에서 자꾸 조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된다. 바이든 침해설에 이어서 트럼프가 자꾸 약간 요즘에 공식 석상 이런 데서 약간 껌뻑껌뻑 하는 게 마치 바이든이 좀 생각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추측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 계정에 한 장의 의미심장한 사진을 올립니다. 바로 본인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의 사진에는 트럼프 2028 예스라고 적혀 있는 사진을 소셜 계정에 옵니다. 이 트럼프는 2024년 1월부터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2028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대선에서 본인이 대통령으로 뛰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거는 오늘날 처음 있었던 내용이 아니죠. 지난번 셧다운 때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의원을 불러놓고 그 위에 이 트럼프 2028 마가 모자를 책상 위에 떡하니 올려놓고 보란 듯이 대하기도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로써 야, 트럼프가 진짜로 저 뭐 계엄이든 뭐든 해가지고 재임하려는 거 아니냐. 사실상 원래는 재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벤스 부통령이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사실상 대통령이지만 부통령 막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그게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려는 것인가. 그의 행보에 모든 주목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정사진인 줄 알았다고요? 이 채팅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이 더 매서워요. 자, 그런 가운데 사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바로 대만 관련해서 중국과 일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샤라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반응을 살펴볼 때가 왔는데요. 누그러진 다카이치 일본 총리, 트럼프 개입에 진퇴양난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죠? 그렇죠. 요 근래 대만 발언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달에 제가 트럼프와 중국에 먼저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번 다뤘었는데요. 일본에서는 미국에서 보도된 내용은 중국한테 중국이 미국한테 야 너네 우리 입장 지지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끼지 좀 마 미국아 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됐고, 그럼 일본한테는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했냐? 대중국 발언 좀 사려라. 야야야 다카이치야 저희 아주머니 선생님 그거 좀 적당히 하면 안 되겠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자 이제 일본에서 난리가 났죠. 중국이 자극말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다 라고 미국에서 보도가 나왔어.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해 그거 사실 아닙니다. 우리 다카이치 총리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다카이치 총리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다라고 미국의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막 열심히 설명하는 일본의 관방장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 발언이 처음 했을 때 트럼프가 뭐라 그랬죠? 미국이라는 동맹국을 이용하는 동맹국이 미국을 이용해 먹는 동맹국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편을 안 들어줬었는데, 자, 그렇게 트럼프가 일본 편을 안 들어준다. 오히려 중국 편을 들어준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 편 들어주더니 중국 견제해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중국 편을 들어준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카이치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됐다라는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들이 쏟아지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지금 일본에서 가장 싫어하는 외국인은 중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이 호감도가 뚝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 일본 내각부가 28일 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서 미국이 15% 하락했다. 관세 때도 그렇고 감히 일본 방문해서 우리 일황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오늘날 이야기도 아마 더 포함이 되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매년 84%가 넘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쭉쭉 떨어지고 있다. 일본 사람들이 미국을 또 배척하는 문화가 생기나요? 그러진 않겠지만 요즘 외국인 혐오 배척 문화가 일본이 가장 심해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참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다카이치 사나이 측은 사리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드렸죠. 자, 농수산 장관에서 농협과 싸우면서 농협의 이 쌀값 카르텔이 농협 조직에 있다라고 하면서 싸우다가 이번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떨어지고 국방부 장관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다시 쌀값이 폭등합니다. 왜? 새로운 농수산 장관은 농협이 무슨 카르텔이야.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면 안 돼. 그러면서 지금 일본이 또 다시 쌀값 폭등이 치닫고 있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고이즈미 신지로 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어디 갔어? 그렇지. 국방장관으로 가 있습니다. 근데 국방장관 가서 뭘 하고 있냐? 요나구니 섬이라고 대만과 가장 가까운 섬에 가서 뭘 하고 있어요? 미사일 배치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몇 번 시차를 이미 왔다 간 것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러다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꼈어요. 러시아도 꼈어. 야, 러시아 왜 꼈어? 우크라이나 이제 곧 있으면은 트럼프 형이 자기 편 들어주고 잘 끝날 것 같잖아. 그럼 어떡해? 다음은 이제 중국과 합세한 러시아가 야, 일본 니네가 지금 거기 대만과 가장 가까운 섬에 미사일 배치를 계획해? 이 자식들이 너네 가만 안 둬! 라고 강경 대응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매섭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실상 가장 남아있는 마지막 부분의 카드는 중국이 아직 히토류 견제를 안 했거든요. 이거를 하면은 일본도 꼼짝 못하지 않냐라는 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냐? 일본이 이미 대안을 해놨다라는 이런 두 가지 측면이 나오는데 잘 정리된 영상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봐놓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 한번 좀 크게 보겠습니다. 산하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중국이 다시 히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자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일본이 견디지 못하고 백기를 든 전례가 있죠. 그러나 일본은 그 이후 적극적으로 중국을 우회하는 독자적 히토류 공급망 구축에 나서며 중국 의존도를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시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다 해도 과거만큼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CNBC는 지난 6월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대비책을 마련하며 서방 국가들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의 표적이 된 뒤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정면으로 맞닥뜨리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의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는 무려 90%에 달했기 때문에 특히 자동차 분야의 타격이 심각했는데요. 비록 해당 조치는 2달 만에 해제됐지만 이 사건은 일본의 히토류 공급망 취약성을 일거에 드러냈습니다. 이에 일본은 히토류 공급망 전략에 대한 근본적 재정비에 나서는데요. 이후 일본 정부는 총 1,00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해 히토류 사용 절감 기술 개발, 대체 소재 연구, 히토류 재활용 기술 투자, 호주 등 해외 광산 개발, 전략 비축 확대 등 5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아울러 경제안보 담당 장관직을 신설하고 국가안전보장국 산하에 경제안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는 과거 90% 이상에서 최근 60%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이를 50% 이하로 더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나이런 매그네틱스의 조너선 라운트리 CEO는 CNBC에 2010년 히토류 위기 당시 일본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고 그 경험 덕에 지금은 어느 나라보다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중히토류인데요.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중히토류의 경우 일본은 여전히 중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중히토류 정제 생산의 9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사히 신문은 중국이 올해 5월에서 6월 일부 중히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일본 스즈키 자동차가 일부 차량 모델 생산을 중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투베였습니다. 야, 이거는 저도 몰랐는데 히토류가 여러 종류가 있대요. 히토류가 중국이 대부분 점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미국이 옛날에 히토류를 생산하다가 환경 문제로 이제 이거를 다 중국 기업에 매각해서 중국이 오늘날에 이 환경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히토류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고 이 히토류가 방산, AI, 반도체 여러 부분에서 꼭 필요한 이제 금속물로서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몰랐던 건 이 부분이었어요. 중히토류라는 게 또 있대요. 보니까 중히토류라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이 99%를 생산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야, 일본이 2010년도에 한번 중국이랑 한번 맞닥뜨려 싸웠을 때 히토류 의존도를 많이 낮췄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을 걸이라는 내용입니다. 아, 어떻게 될지 재밌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대만에서 또 재미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 대만 총통. 이 사람이 이제 라이칭 더 총통이 그냥 라이칭이라고 하겠습니다. 발음이 힘드니까 라이징이라고 제가 하는데 라이칭 더 총통이 우리 국방비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야 얘네도 지금 뭔가 준비를 하나 지금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과연 대만판 아이언돔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요거에 대해서도 잘 정리가 된 영상 하나 같이 짧게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만 정부에서 그런 신형 무기를 운용할 사람이 없다고. 중국이 살아서 나온 거. 예,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이제 세대 간에 따라서 지금 의견이 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입장이 당연하다고 지금 보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 대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업상 비즈니스 문제 때문에 지금 만약 미중 관계라든지 중일 관계가 악화되면은 전에도 어려웠지만 향후 더 어려워질 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 자, 이게 전에 말씀드렸던 11월 7일 예산 발표하는 날입니다. 예산 발표에서 야당 민주당의 질문에 말려들어서 전립위기 사태. 일본은 전범 국가여서 선제 공격이 안 되는데 주변의 공격을 받을 경우 군사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암시를 하면서 커졌죠. 그런데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문제는 뭐냐? 대만에 군인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설인데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얻으려고 한다면 가장 처음에 한 TSMC를 중국이 확보하기 전에 미국이 파괴할 것, 이런 이야기가 미국 하원 의원에서도 나옵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왔어요. 야, 중국이 TSMC를 갖는 건 말로 안 되지. 이거 그러기 전에 미국이 부실 거야. 그런데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대만이 무기를 막 닥치는 대로 산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왜 그런다 그랬죠?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 협정 때, 그 무역 회담 때 원래는 대만의 무기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트럼프가 틱톡 인수권을 중국한테 받아오더니 무기 지원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너네한테 무기를 왜 줘? 돈 주고 사라고 해서 돈 주고 산 거예요. 무려 5천억 달러. 그런데 문제는 뭐다? 군복무를 할 만한 전투 병사들이 없다. 병사들이 없다. 이거는 사실 대만만이 아니라 오늘날 유럽에서도 많이 나온 이야기들인데 과연 대만은 지금 싸운다면 싸울 수 있을 것인가? 참고로 중국은 2027년까지 대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2027년 대만 침공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젊은이들은 야,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측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과정을 봐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평화가 났다. 야,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 130만 명 사망한 거 봐라. 저기는 지금 평균 수명 연령이 줄었어요. 왜?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사망해서. 평균 수명 연령 자체가 줄어드는 그 자체가 어마무시한 그거를 보여주는데 전쟁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라이칭 총통이 뭐랬다고? 스시 먹방 때리고 있다고. 참고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일본의 수출 의존도 1위는 중국입니다. 미국과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말씀드려 왔었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런데 오늘 이 압박은 러시아도 지금 이제 끼게 생겼는데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이 머리를 잘 쓴 게 어떻게 해요? 외교, 문화 전방위 압박을 해요. 이번에 영국과 프랑스를 상대로도 너네 확실히 얘기해. 하나의 중국 지지할 거야, 안 할 거야? 지금 일본 지금 하는 거 보고 있지, 너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지난번 G20 때도 가서 중국의 이제 밑에 외교관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먹힌다.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토류. 요즘 중국 영향력을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먹힌다라고 하는 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실상 오늘날 중국은 경제나 여러 가지 문화나 이런 체제에 있어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국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도 굉장히 중립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외교를 잘해야 하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지금 관계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짜라라란 짠. 자, 주한 중국 대사한테 한중 관계가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너 있다. 한국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지난번에 일본을 향해서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니네 역사다 살펴 이 자식들아 하더니 오늘날에는 이 중국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고 해요. 가까운 사이를 일컬을 때, 정말 가까운 사이에 친근감을 낼 때 내 안에 나 있고 이 얘기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끌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주 다행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이 지금 현재 중국 편을 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중국 편은 아닙니다.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 지원 기업에 알리바바라고 하는 거대 기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 기업이 중국군을 지원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규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측에서도 난리가 났죠. 이 자식들이 너네 우리랑 계속 싸우자는겨? 내가 우리가 안 싸우면 세계가 평화롭고 좋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지금 매서워요. 근데 이게 오늘날 왜 일어나냐면 사실상 알리바바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란이라든가 여러 유럽에서도 난리가 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중국계 자동차가 문제되고 있어요. 자, 중국계 전기 자동차를 해외 외교부들이 수백 대씩 구매를 했는데 어머, 이게 전부 정보들이 사진들 막 이런 연결된 거 있잖아요. 막 우리로 치자면 뭐라고 설명하면 좀 편할까요? 블랙박스 같은 이러한 실시간 정보들이 전부 전송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극단의 대책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군사기지 2km 안으로 차를 갖고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아마 보도가 나오면 그때 같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미국이라고 뭐 사실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난번 G20때 남아공 대통령이 미국에 큰 유감을 표했어요. 야, 우리 G20 처음 개최하는데 너네 G20 문화를 왜 안 지키냐? 와서 다음 개최국인 미국이 인수인계 그 하는 상징적인 퍼레이드를 해가야 되는데 미국이 안 왔다. 이 나쁜 놈들아. 우리 건 남아공을 무시하는 거다. 그러면서 요즘 미국에 대한 것도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일본은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습니다. 대만 발언 후폭풍 이후에 중국 여행객 자리 15만 석이 날아갔다. 지난번에는 무슨 50만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요겁니다.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904편이 운항을 중단합니다. 어라라, 지난날에는 취소에 환불에 그랬는데 오늘날은 어때요? 야, 항공편 전부 중단. 일본에 이렇게 쳐가는 놈들이 많아. 시진핑 주석이 무서워. 그러면서 항공편 운항을 전부 중단시킨다. 굉장히 강하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상하이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일본 가수가 강제로 끌려갑니다. 강제로 무대가 종료되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제대로 한일령이 펼쳐지고 있다. 일본 놈의 자식들이 감히 중국에서 일본 노래 불러? 공연을 해? 안 되지. 너는 바로 중단. 야, 중국이 이럴 때 보면은 그 체제가 무섭긴 무서워요. 자, 그러면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냐? 일본 여행 못 가니까 새 여행지로 떠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한국이 아닌 러시아. 물론 한국도 많이 옵니다만, 자, 일본 여행을 못 가게 되자 발걸음 대부분을 러시아로 돌렸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만 관련해서 러시아가 껴들었는데 그에 대한 약간 좀 반사 얘기라고 할까요? 러시아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라 그랬죠. 외국인 혐오 배척 문화가 굉장히 심각한 일본은 의료비 10만 원 이상 체납한 외국인들은 재입국을 거부하겠다. 마치 일본도 잘됐다. 잘됐다. 우리도 외국인들 받기 싫었는데 라고 하면서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체감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과연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도대체 다카이치 사내는 지금 리더십이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자신감일까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지난번 중의원 선거에서 참정당에게 12석을 뺏기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물론 자민당 정치 체제가 바뀔 일은 없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60여 년 동안 딱 2차례 뺏겨봤는데 그것도 금방 가져왔죠. 왜? 일본의 정치는 모두 자민당에 의해 설립됐고 법안이 자민당에 의해 가동됐고 관리되어 왔다. 그거를 이제 다른 민주당들이 야합해서 한번 해봤으나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민당 정치 체제가 계속되면서 사실상 안 바뀌는 이러한 구도에 대해서 일본 정치에 대한 참여가 많이 낮은데,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극우의 더 극우 정당인들이 참여하면서 전 많이 말씀드렸죠. 일본의 외국인들이 밥을 많이 처먹어서 쌀값이 오른다, 이런 이상한 애들이 12석을 차지했어요. 그때 나왔던 결과가 뭐라 그랬죠? 자민당 체제가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뭘 의미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법사위 의결권이 조금 흔들렸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지난날 중의원 선거였는데, 이번에 자민당 다카이치 측에서, 라인 측에서 무소속인 의원들을 몇 명 데려옵니다. 뭐 어떻게 데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고이즈미 신지로가 국방부 장관 자리에 간 것처럼, 야 너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한 자리 줄게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중의원 과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뭐 원하는 대로 못할 거 없지 라고 하는 모습들이 연출되면서 사실상 지금의 문제를 해소하기보다가 제 발등에 도끼 찍는 일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모습들이 생각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는 슬슬 반도체 이야기로 다시 넘어갈 텐데요. 뜨거워지는 반도체 패권 경쟁, 미국은 AI 종속 전략에, 중국은 엔비디아 금지령, 아까 말씀드린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지원 명단 추가 검토와 중국은 보유 중인 엔비디아 칩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사실상 뭔가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여전히 뒤에서는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중국도 미국을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 칩을 쓰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그런 큰 기업을 안 쓰고 어디를 쓰냐 이거야. 히토류는 중국이 다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GPU 이거는 미국이 다 가지고 있어. 대부분을. 야, 이거 참, 그래서 중국도 자체 이번에 독립하자, 자체 생산 라인을 갖추자라고 하고 있지만 당장의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 상황인가? 경고등이 켜졌죠. AI 거품론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데 오라클 등 이런 거대 기업에서 신용시장 경고등이 켜졌어요. 위험하다. 디폴트 위험이 낮지만 AI 거품 붕괴 시 충격 불가피 전망이다. 지금 얘네들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항상 말씀드렸죠. AI 기업 부채만 1,800조에 달한다. AI 기업들만의 부채가. 그러면서 지난날에 한번 많이 설명을 드려왔었는데, 아무튼 그러나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나서요. 야,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무슨 고평가가 돼, 이 자식들아. 니네 우리 주가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막 정면 반박에 나서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왜 그러냐면 중국과의 첨예한 문제도 있지만 뭐라 그랬어요? 실적에 대한 문제. 실적. 지금은 실적이 호조이지만 그것은 엔비디아고 니네고, 막상 AI를 다루는 기업들, 오픈 AI, 챗GPT, 오픈 AI 이런 애들 봐라. 그 수백조 때려박는다더니 틱톡커들을 위한 걸 만들고 있지 않냐. 뭐 의료 산업의 뭐 혁신적인 AI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너네 사실 이것도 창조 경제 시스템 아니냐? 니네가 너네 주가 올라가면 주식 지분 몇 프로 줘. 라고 거래를 하면서 니들이 지금 사고 팔고 니들끼리 하면서 주가 띄우기 하고 있지 않냐. 이거 너네 주식시장만 무너지면 너네 지금 줄줄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라는 게 AI의 버블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막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 가운데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미국이, 마이크론이 일본에 1.5조엔 투입해서 AI용 HBM 신공장을 구축하겠다 라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5천억엔을 보조금을 지급한다. 사실상 거의 한 5조가량 일본이 지원해 줄 테니까 야, 너네 일로 와서 지어. 미국아, 일본 와서 지어. 왜냐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질투를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외교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너무 잘 나가.
그거를 바꾸고 싶어하는 판도 하나.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에 반대하는 성명과 비슷한 걸 냈었다. 그리고 두 번째, AI를 우리도 삼성, TSMC 버금가는 걸 다시 올려버리겠다. 우리도 다시 부흥을 일으키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야 15조 중에 5조를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와서 지어. 자, 라고 해서 이 공장을 구축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이 히토리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대만 문제에 있어서 지금 중국이 뭐라 그래요? 야, 안 되겠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아무래도 껴들 것 같은데, 대만 해결할 때 일본도 공격하자라는 게 중국에서 지금 빠르게 퍼지고 있어서 위험 국가로 지정되면은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뭐라 그랬죠? 15조? 웃기지 마. 우리는 더 큰 거 한다. 지난번 설명드렸어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의 AI 기술을 보여주겠다. 리그 오브 레전드 롤드컵이 지난 2주 전에 한번 제 영상 보여드렸는데, 동시 접속자 수만,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 접속자 수만 120만 명이 넘게 시청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몇 천억 조회수를 이룰 만큼 강력한데, 그중에 최강은 뭐예요? 우리나라죠. 전부 다 우리나라에 결승 올라가는 건. 자, 페이커 한 판 붙자. 우리가 AI 학습 따로 안 시킬게. 마치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 2차 라운드로 보이는 리그 오브 레전드 한판 붙자라고 해서 엄청난 광고 효과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걸로는 좀 약하죠. 왜? 난 솔직히 일본에 공장 하나 짓는다는 것도 조금 질투나. 그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나가서 뭘 했는가? 한국 세계 최대 AI 인프라 구축, 바로 UAE 스타게이트를 같이 구축한다. 짜라라란 짠. 이름이 어렵습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얄 나흐얀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과 그때 바그다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초기 투자만 30조 원. 초기 투자만이에요. 왜 그러냐? 이 AI 스타게이트가 미국이 거의 AI 투자의 90%를 쏟아붓는 걸 프로젝트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UAE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 하정우 수석이, AI라고 불리는 하정우 수석이 자 설명하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짓기 시작하면은 그때 가서 눈에 보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세 번째 아이템이 또 가시적인 프로젝트 관점에서 UAE가 전 세계 항만과 글로벌 물동량에서 상당히 어떤 지위가 높습니다. 리더십을 그쵸. 가지고 있죠. 뭐 DP월드 같은 회사 같은 경우 물동량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우리나라 부산항의 지분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UAE가. 그런데 UAE도 AX란 걸 해야 되잖아요. AI 전환, AI를 적용을 해서 산업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공장은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UAE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항만에 보면 컨테이너들 되게 많고 이렇게 뭐 크레인도 있고 그다음에 이 컨테이너들을 어떻게 잘 최적화시켜서 옮겨야지 하는 것들이 다 비용이고 효율이 되는 거잖아요. 경쟁력이 되기도 하고. 여기를 피지컬 AI를 도입을 해서 AI 항만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 산업 AI 중에 UAE가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을까를 생각을 해보니 이걸 것 같아서 제가 던진 거예요. 수석님이 던지신 거예요? 던지셨어요? 그럼요. 저희가 던졌죠. 그래서 이런 주제로 같이 한번 해보자. 피지컬 AI를 기반으로 한 AI 항만을 같이 만드는데 이 프로젝트는 한국도 항만이나 해양 물류에 강점이 있으니 한국은 부산항을 시범 프로젝트로 UAE는 아부다비에 있는 칼리파항을 시범 프로젝트로 동시에 진행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 진행하려면 똑같아요. 항만에 관련된 그 피지컬 AI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도 깔아야 되고요. 그 컨테이너들도 로봇화 시켜야 되고 관련된 데이터나 시스템 솔루션 다 만들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뭐 IoT 기업들, AI 솔루션 기업들, 에이전트 기업들, 그리고 이 컨테이너 로봇 만드는 이런 기업들 전부 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AI 항만이 양쪽에 같이 생기죠. 그러면 부산항을 하기 위해서 UAE 자본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여러 가지 기업들의 기술력 가지고 아부다비 항에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직접 투자 그리고 간접 투자 모든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전 세계 항구가 몇 개예요.
이거 엄청 많죠. 예. 그리고 이 G42와 UAE가 아프리카에 항구를 엄청 많이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UAE가 아프리카의 영향력을 넓혀서 그들의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삼는 게 국가 비전에 들어가 있고 실제로도 아프리카 담당 장관이 있을 정도거든요. 네. 아프리카 나라들과 친하기도 합니다. 네. 그 항구들의 이 AI 항만 솔루션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면은 뭐 스타게이트도 그렇고 이런 항만도 그렇고 그걸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인트 벤처도 합작 투자해서 만들고 진행하자 이런 정도의 합의를 했고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니까 워킹 그룹을 지금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언제쯤 우리가 좀 체감할 수 있는 액션들이 좀 나올까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바로 진행해야 됩니다. 벌써 200메가와트짜리를 내년에 완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온고잉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는 우리 기업들이 들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수주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볼 수 있고요. 왜냐면 2029년까지 다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렇죠? 와 이거 테마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게 테마주가 자, 자, 벌써부터 막 몸에서 막 약간, 소름이 돋기 시작해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날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UAE가 한국 대통령 방문했을 때 극진히 대접했던 거 기억하시죠? 완전 막 비행기 전투기로 막 약간 태극 문양처럼 이렇게 막 쫙 쏘고 그때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그 전투기가 얘들이 직접 만든 전투기예요. 자, 이때 사우디 왕자가 미국에 방문해서 F-35 전투기 산다 뭐 이런 이야기가 같이 보도되긴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서의 문제가 있어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국가들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들을 옆에서 보는데 자, 왜 직접 만들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의존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여차하면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주 국방에 힘을 키우자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애들이 석유 수출 국가로서 대빵들이잖아요. 이 중동 애들이 석유 수출 국가의 대빵이잖아요. 근데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뭐가 있냐면 그 단체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연합이 있어요. 석유 연합이 야 우리 석유 판매 할당량을 정하자. 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라고 해서 석유는 많은데 제한이 있는 거야 판매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야 우리도 다각도 경제성을 갖추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야 우리가 너무 석유만 파는 걸 생각하지 말고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경제적인 무언가를 갖추자. 라고 해서 나왔었던 게 지난번에 자 트럼프가 기억나시죠? 오픈 AI 트럼프 중동 순방에 맞춰 UAE와 계약. 예전에 중동 트럼프가 순방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200메가와트 5기가와트가 거의 원전 하나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3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여기에다가 여기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시작점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 이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로는 미국에 지으려고 하니까 열기가 너무 많이 나고 부지도 좀 필요하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해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축구장 면적 10배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그랬어. 근데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 짓는 거고 미국 거랑 다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이 모든 걸.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국방산업 전투기도 만들고 하고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자주적으로 우리가 뭔가 생산하려고 하는데 미국한테 100% 다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지? 누가 있을까? 그러다가 딱 떠오른 게 누구예요? 그렇지. 원전이나 이러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AI 하면. 그런데 방산도 굉장히 막 보안이 생명이야. 생명. 우리 기술력 생명이야. 돈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동맹 국가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UAE 방문했을 때 원전 얘기하면서 그렇지. 왜? 우리는 이미 원전을 지어주면서 핵심 기술에 대한 공유, 보안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야. 비교하자면 오늘날 내가 네 비밀번호 알고 네가 내 비밀번호 알아. 공동 관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
그래 한국 야 한국이 근데 AI 데이터 인터넷 막 네트워크 광고가 아니야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야 잘됐다. 그리고 뭐가 있어?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신뢰를 챙겨. 오케이 한국이랑 가자. 한국이랑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과 최대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이제 UAE에서 하겠지만 그 외에 이제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들을 한국과 하는 것으로 지금 주목되고 있다. 한국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방산에도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아까 부산항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것도 하고 부산항과 칼리만항 UAE들이 이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AI를 동원해 가지고 물자부터 막 컨테이너 이런 것도 막 AI 시스템 도입하고 하는데 요거 잘 되면 전 세계 항구에다가 우리나라 기업 시스템을 진출할 수 있지 않냐 이 얘기였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 우리나라를 쳐다보고 있는 곳이 한 곳도 있죠. 바로 그의 이름은 It's the Putin. 푸틴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이유는 사실은 무역을 위한 해협 중점이라고 많이 설명드려왔는데 흑해를 설명드렸었는데 자 북극 항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해협과 이거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초단거리 루트 부산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로를 이용하면 북극 항로 12,000km 줄어든다. 참고로 지난번에 미국에서도 이러한 해협할 때 우리가 지은 거 있죠. 자, 그래서 야 한국이다 한국. 러시아도 사실상 한국과 이런 북극 항로 개척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사실상 그 기술이나 이런 거에 때 제반 그리고 성공 사례들을 쫙 하나 해놓으면 이제 세계적인 러브콜이 쏟아질 텐데 재원도 필요하고 지원도 있어야 되고 대통령의 뭔가 이 진행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UAE와의 함께 스타게이트를 통해서 아무래도 첫 진행을 내년도부터 바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 잘 되면 코스피 오차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우리 엄마 내일 아침에 이거 꼭 보세요. 나 아들 때문에 주식 10% 올랐는데 미리 팔았다길래 자 무조건 보세요. 자 어느 기업이 잘 될 것 같은가요? 그거는 주식 고수들이 알지 참 모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의아한 보도를 하나가 또 있어요. 이거 뭐 이렇게 많아. 바로 EU 유럽연합이 첨단 산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 누구랑? 한국과 AI. 한국이 잘 만들잖아. 배터리 미국이 지금 쩔쩔매잖아. 한국 빨리 와달라고. 야 한국이 짱인가 보다. 한국과 협력을 맺겠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산업부 장관이 광물과 전기차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과 또 많이 협력할 거. 캐나다도. 현대차, 삼성, SDI. 현대차 왜 그런다 그랬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유럽에서 이번에 중국 전기차를 샀더니 그 데이터가 중국에 넘어가는 것 같아. 야 이거 불안해서 쓰겠냐? 이 수백 대 샀는데 어떻게 이거 공무원들한테 다 야 안 되겠다. 군사나 이런 중요한 시설에서 2km 밖에다 주차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AI 밀리잖아. 현대차 가자. 야 너네 빨리 해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한국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 배울 게 많다. 시너지를 기대하다 그러는데 이때 또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도 석유가 이만한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2, 3위거든. 근데 캐나다가 아시아 수출용 석유관을 뚫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 원래 트럼프가 한 건데, 이거 선수를 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약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원래 트럼프가 캐나다를 51번째 미국의 주로 합병한 다음에 이 석유를 아시아에다가 판매하는 게 LNG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캐나다 총리가 오늘 갑자기 선수를 쳤어. 우리 계속 압박해? 오케이. 트럼프가 하려던 거 우리가 할게. 트럼프가 하려던 거 우리가 할게. 라고 지금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가 선수를 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캐나다의 석유의 대부분의 98%는 누가 사간다? 미국이 사간다 그랬는데 이러면 나 기름값 좀 내려가나? 아무튼 여러 나라가 지금 한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 아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있어. 폴란드가 2차 원전 수주전을 개시해요. 왜? 뭐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AI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원전이에요. 원전. 왜냐하면 너무 빠른 가공과 데이터 처리 막 전력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도 어떤 한 방면에서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AI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원전만큼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같이 가져가는 구도가 오늘날 많이 보이는데 이 원전 수주전에서 또 한수원이 포함돼서 4개국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한국 4개의 기업을 초청해서 경쟁 협의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방산이면 방산, AI면 AI 아주 그냥 광물이면 광물. 중국도 네 안에 나 있다. 아주 그냥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다. 도대체 순방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한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지난날에 대통령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외교 순방 성과들이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서 속상하다, 서운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오늘 한번 같이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재밌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오늘 말한 내용 이야기대로 한국이 높이 뛰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좋은 일들이 더 많아지는 그날까지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